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네. 신천연병원 신경과 양현수입니다. 네, 예, 한양대병원 신경과 김희진입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예, 예, 선생님 어떻게 요새는 예, 저희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캔비라는 약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좀 쓰시나요? 선생님 많이 쓰시죠? 저희는 이제 막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 대기 환자도 굉장히 많고 한 4월 정도까지 예약이 꽉 차 있긴 합니다. 네, 저도, 레캔비 무슨 약인지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지금은 아직 아무도 예, 안 예. 들어오셨지만 전에 네. 아마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네. 이제 간단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병이 뇌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이제 치매가 오는 거잖아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음. 그 주사제예요. 한 달에 2번 맞는 정맥 주사 맞는 주사제인데 이제 비용 부담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음. 저희 병원도 이제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김인지 교수님이 더 빨리 시작하긴 하셨지만 지금 워낙 또뭐 대상자들이 많이 또 저도 음.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음. 또 많은 또 경험들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사실은 음. 그 알츠하이머 관련돼 가지고는 이 약값이 좀 되니까 다들 거의 부담스럽다고는 하세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치매가 와서 실제로 나빠져서 뭐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한 달에 드는 그 요양 비용이 이 주사값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되게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사실 되게 걱정하는 게 그 부작용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 뇌가 붓는다든지 약간 출혈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아주 간혹 가면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또 고민하신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거나 또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받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있는 신경과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대신 이제 무조건 치매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만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모든 치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응. 아주 경도인 지장이나 초기 치매 정도 아밀로이드 침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중기 이후 치매 어르신들 저도 이제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뭐 중기 치매신데 그 주사 나왔는데 주사 놔주세요 하는데 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 사항이 안 되거든요. 적응증 자체가 네네. 조금 이른 시기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예. 아유, 늦은 밤인데 우리 뭐 은재경님, 바지락 술집님,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예.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데 일단 오영도 님도 저희 항상 진짜 단골이시죠? 일단 저희가 질문 올라올 때까지 한번 그렇죠. 지난번에 이어서 좀 예.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두통 질문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두통 얘기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김희진 교수님이 또 제작하신 슬라이드인데 네. 먼저 하면서 제가 슬라이드 저도 이제 한번 같이. 번갈아 가면서 네.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성경에 욥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욥이 너무나 신실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랑 그다음에 사탄이랑 이 욥의 신앙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러한 장이 나옵니다. 그때 이 보면 뭐 시편이나 욥기에 또 시편의 다윗의 시도 보면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인데 뭐 내 몸이 병들었고 나의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아마도 내 허리가 굽고 꼬부라졌으므로 내가 하루 종일 슬픔으로 다닙니다. 내 등은 열로 후끈거리고 내 몸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다윗이 알았던 병은 뭔 것 같으세요? 관절염? 그쵸. 관절염인데 나이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일 수도 있고 예. 류마티스 류마티스일 관절염일 수도 있고. 수도 있고요. 예. 또 사실은 요새 저희가 면역계통의 하나인 섬유 근육통이라는 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도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약간 감염성 질환 이거 가려웠으니까 긁으니까 그러겠네요. 예. 아마도 요새 굉장히 많이 이 유행하는 옴이라는 병 혹시 아세요? 옛날에 아주 우리 6.25 전쟁 후에 있는 대표적인 후진국병인데 우리나라가 날이 굉장히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정말로 이 옴이 너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이렇게 이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부터
간지럽기 시작을 하고 혹시 병원급에 입원을 하신 그러한 병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통증은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도도 틀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100이라는 고통을 준다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한 1이라는 고통밖에 안 주는 굉장히 주관적인 게 바로 이 통증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두통이죠. 두통이 예. 되겠죠. 예. 요거는 아마 그것 때문에 넣으신 것 같은데요. 편두통 때문에. 그쵸. 예.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예. 이 약간 이 유명한 작품인데 이 화면이 보면 어떠세요? 이 밤하늘이? 밤하늘이 이제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하면서 실제로 밤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아마 고흐가 보이는 밤은 저렇게 보였다고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비주얼 오라라고 해서 이 시각적 전조 증상에 의해서 화면이 저렇게 이게 어그러져 보이는 게 아주 편두통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편두통이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네. 저희가 진단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 아, 반 고흐도 편두통 환자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네. 주셔볼까요? 이게 이제 루이스 캐롤이라는 작가가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 사실은 이제 고양이가 저렇게 커 있고 그 다음에 소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그림 사파도 보면 여자가 굉장히 비율이 정상적인 인간의 비율이 아닙니다.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묘사의 그러한 인물들도 결국은 이 작가가 편두통 발작이 있으면서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묘사한 게 아닌가. 지금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이스 캐롤도 편두통 환자였나 보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편두통, 사실 제가 편두통 환자잖아요. 물론 저는 저렇게 비주얼 오라라고 해서 시각적 전조 증상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빛 번짐, 이게 막 빛이 번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한참 두통이 심할 때는 이렇게 밝은, 이제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은데 스튜디오 밝은 빛 같은 경우가 너무 굉장히 힘들고 두통 때문에 하루 종일 눈 감고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아마도 고호라든지 루이스 캐롤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 환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모든 그림들이 맞아요. 편두통 맞아요. 환자여야만 그릴 할 수 수 있는 있는? 그림들이죠. 네. 예. 그렇게 됐고 피카소의 네. 그림이네요. 피카소 그림도 역시 뭐 사실 피카소의 그림 자체가 뭐 요런 대표적인 그림들이긴 한데 요런 형태들을 보이는 것 자체들이 좀 비주얼 오라라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전조 증상.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아까 김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름이 편두통이니까 한쪽 편만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이게 어원이 헤미크레니아라고 하는 데서 나오다 보니까 이 헤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냥 한쪽 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뭐 그 거울이 막 깨진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일그러져 보인다든지 이러고 또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 그러면 거의 뭐 편두통 환자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피카소 그림의 형태도 피카소도 그러면 편두통 환자? 편두통 환자이니까 이렇게 그렸겠지. 지금 보면 진짜 네. 헤미크레인이야. 우리 편두통처럼 꼭 한쪽이 깨질 것 같이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도 보면 신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네. 그런 증상을 이런 굉장히 건 정말 전형적인데. 전형적이에요. 네, 예, 그래서 네. 피카소도 아마 편두통 환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자, 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두통을 경험을 합니다. 뭐 맞아요. 1년에 머리를 얼마나 아프냐 물어보니까 남자는 한 60%, 여자는 80%. 특히 여자가 더 많죠. 여자는 그쵸. 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많이 관련돼 있고 실제적으로 제 환자들도 뭐 생리 주기 때 두통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런 그 호르몬 두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성이 좀 남성보다는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전체 인구의 4% 정도 많이 두통을 겪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96%는 두통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두통을 좀 겪는 편이신가요? 저는 요즘에는 안 겪었어요. 네, 근데 두통 저도 아플 땐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상당히 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는 편인데 지금 이 조각을 보면
아틀라스가 지구에 그러한 무거운 걸 들고 막 괴로워하는 그러한 조각상인데 사실은 저는 팔이 작년에 골절됐었잖아요. 근데 그 골절로 인한 통증보다 두통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두통이 한번 오게 되면은 거의 일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진료가 없는 날 두통이 오면 그냥 참을만 한데 사실은 제가 하루 종일 진료를 봐야 되는 시기에 두통이 이제 공격이 되면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속도 미식거리고 토하고 그다음에 심하게 두통 그다음에 눈에 빛 번짐 이런 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편두통 자체가 아프신 분들은 정말 너무 괴로워하시니까요. 네, 너무 그것도 하루 괴롭습니다. 이상 아프잖아요. 또 그래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치료제를 반드시 또 드셔야 되겠고요. 우리 네. 질문으로 질문을 좀 조금 보고 보고 갈까요? 네. 갈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예, 민승님. 네, 제가 네. 제가 물어볼게요. 네. 민승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어머님이 고혈압이 있어서 뇌 CT를 찍었는데 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다 하여서 의뢰서를 받고 3차 병원에 갔습니다. 교수님이 뇌 조영수를 보자 하시는데 혹시 뇌동맥류라고 판단되면 시술도 같이 하나요? 검사는 1박 2일로 진행합니다. 예. CT를 찍나 MR을 찍었는지 잘못데 CT 중에서도 이제 혈관 CT를 찍었겠죠. 그냥 단순한 CT 말고. 그래서 혈관이 좀 이제 부풀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정말 여기서 말하는 뇌 동맥류인지 아니면은 약간 부풀어 오르기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동맥류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뇌 조영수를 하는데 이제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이 사타구니 쪽에다가 이제 관을 넣어서 직접 뇌 혈관 쪽에 조영제를 쏴서 직접 보거든요. 그래서 동맥류라고 하면 바로 동맥류 치료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어머니 연세에 따라서 연세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왜냐하면 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이 될 확률과 앞으로 살아갈 확률 같은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중요해서 그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면 뭐 코일 시술을 한다든지 결찰술 같은 걸 하지만 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아니면 또 안 터지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이 경동맥 약간 위쪽 끝쪽 부분에 동맥류가 있으면 그쪽은 뭐 터질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또 지켜보기도 하니까 뭐 바로 시술한다기보다는 이제 검사가 메인 1박 2일인 거 보니까요. 검사가 메인인 것 같고 만약에 시술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또 예약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예, 왜냐하면 이제 시술을 보통은 요새는 참 접근하기 쉬우면 코일링이라고 하는 시술을 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안전하게 하냐 하면 혹시나 시술로 잘 안 됐을 경우 바로 수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스텝으로는 많이 안 하고 그렇죠. 아주 간단한 경우만 원스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원스텝으로 하겠다라는 설명 없으면 저런 1박 2일은 대체적으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해보고 그게 무조건 다 시술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숙자님, 군에서 막 제대한 아이가 두통으로 괴로워합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이를 쳐다보더니 본인이 군발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 같더군요. 다음 주 신경과 예약을 해서 병원 가기로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산소 치료기를 좀 사고 싶다고 하던데 산소통 같은 치료가 정말 두통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군에서 막 제대한 친구라고 하면 20대 남자 젊은 친구인데 사실은 군발성 두통도 40대 정도에 많이 생기고 남자한테 많이 생기고 이건 이제 원인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발성 두통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떠한 주기적으로 몰려서 아프고 그 대신 자율신경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쪽에 있는 혈관 부분을 건드려서 눈물이나 콧물 같은 게 많이 맞아요. 난다고 되어 있고 색깔도 좀 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군발성 두통일 경우가 산소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되지 확정 진단되기 전에 산소 치료기를 사는 것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대부분 20대에서 많이 발병하는 건 일반 편두통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확인을 조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쵸? 근데 군발성 두통 그게 흔한 두통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봤는데 진짜 그 군발성 두통 진단처럼 아플 때 눈이 충혈되면서 눈물 흐르고 콧물 흘리면서 막 정말 그런 진단 기준에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군발성 두통이 흔하진 않고 근데 군발성 두통 치료는
산소 치료가 맞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산소 치료하면은 좋아는 지니까요. 근데 음. 진단을 먼저 받는 게 좋고 산소 치료기를 구입하는 거는 음. 지금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제가 민들레님 음. 좀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예. 치매도 뇌 CT나 뇌 MRA로 알 수 있나요? 자, 요거 헷갈리니까 MRI가 뭔지, MRA가 뭔지 좀 설명 먼저 해주시고 저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MRI는 그러니까 지금 뇌 CT처럼 머리 안에 구조물을 보는 거 MRI예요. 그리고 MRA는 A가 엔지오그래피라 그래서 혈관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MRA는 머리 안에 가는 혈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를 찍으면 혈관을 볼 수는 없고요. MRA만 찍으면 혈관만 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 MRI와 MRA를 같이 찍죠. 그러니까 뇌 구조도 보고 혈관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치매를 뭐 뇌 CT, MRI, MRA로 진단 내리는 건 아니고요. 치매는 저희가 뭐 치매하는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 같은 거지 병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해서 MRI나 MRA 또는 아까 소개했던 아밀로이드 보는 아밀로이드 펫, 피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은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아니면 뇌경색이 여러 군데 와서 생긴 혈관성 치매입니다. 아니면 뭐 피검사했더니 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갑상선에 대한 인지장애, 뭐 비타민 결핍으로 한 인지장애 이렇게 간별돼 이게 다 치매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를 요걸로 알 수 있냐는 건 아니고 치매를 진단 내리려면 이 검사 포함해서 신경심리검사라고 하는 인지검사 또 환자에 대한 히스토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치매를 진단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큐리아님 질문까지 하고 예. 슬라이드로 넘어갈까 봐요. 예. 큐리아님, 가끔씩 뇌압이 차고 안구통, 두통, 호흡곤란 등이 있어서 뇌 MRA, MRI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없을 때 결과값이 편차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MRI와 MRA는 구조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결과값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60 큐리아님께서 60대 이상이다라고 하면 저는 머리 검사를 해볼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뭐 10대나 20대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없을 때 결과값의 차이는 뇌혈류 초음파 검사라든지 뇌파라든지 이런 거는 증상이 그렇죠. 심할 때와 아닐 때가 하늘과 땅 차이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MRI 같은 걸 볼 때요. 또 MRI의 그 종류에 따라서 뭐 한 달 이내에 생긴 병변도 확인하고 또 오래된 만성 병변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이 MRI는 사실 뭐 갑자기 증상이 없다고 MRI가 정상으로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희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MRI, MRA는 결과값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슬라이드로 한번 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네. 두통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13개 진단 부류가 있고 이건 130개 소규모로 있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편두통. 이게 가장 1번이 되겠고. 자, 검사상 이상이 없는 두통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MRI, MRA를 MRA가 찍었을 때 괜찮으니까 괜찮을 때. 1차성 두통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두통이 왔는데 머리 사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2차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 CT나 MRI가 정상이면 저는 머리 검사에서 깨끗하다는데 왜 저는 그러면 왜 두통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1차성 두통인 거예요. 그 두통에 속하는 게 편두통, 긴장성 두통 이 두 개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잠깐 소개했던 군발성 두통 이 세 가지가 들어갈 것 같고요. 요거를 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상을 보이는 자, 검사상 이상을 보이는 게 바로 2차성 두통이라고 두통이죠. 하고요. 예. 머리를 다쳤을 때, 그다음에 뇌 출혈이 클 때, 그다음에 뇌 종양이 클 때 두통을 일으키는 약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뇌막염, 심한 감기, 그다음에 목 주위의 이상, 각종 신경통인데 사실은 지금 저게 검사상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머리 주변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 신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뇌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고요. 뇌를 둘러싸는 막이라든지 혈관, 그 다음에 신경,
그다음에 근육 등에 의해서 대부분 두통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두통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모두 다 뇌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위험한 두통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질문으로 다시 갈까 봐요. 예, 예. 네. 그래서 위험한 꼭 두통, 기억하세요, 이거는. 위험한 두통, 지금 두통은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두통 없으신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내가 두통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두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내가 이런 두통은 처음 느낀다. 나 태어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돌로 맞은 듯한, 뭐 벼락을 치는 듯한 이렇게 처음 느끼는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 이때는 병원에 가셔야 되고, 두통이 왔는데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없거나 말이 조금 잘 안 나오는 실어증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두통이 생겼는데 내가 잠깐 의식이 조금 혼미해지는, 잠깐 의식이 좀 떨어지는 그런 듯한 증상이 있다. 그럼 당연히 가야 되고, 고열이 나는데 두통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 뇌수막염이나 이런 것들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이 심하면서 두통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 또 병원에 가야 되고요. 원래 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서 두통이, 그러니까 혈압 때문에 두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 이후에 두통이 생기면 뇌졸중이나 이런 뇌경색 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면서 생긴 두통은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되고, 두통이 있는데 구토를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러울 때 구토를 한다. 이거는 그때 전 시간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귀에서 오는 이석증이라든지 이런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막 어지럼증이 토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위험한 증상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두통이 있으면서 토한다. 이거는 뇌압이 올라가는 증상일 수 있어서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혹시 뇌종양 같은 것들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하면서 두통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 머리를 다쳤는데 두통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막하 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쵸. 있을 수 있으니까 외상 후의 두통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동맥이 손상을 입을 때와 정맥이 손상을 입을 때가 증상이 다른데, 두부 외상을 입었을 때 동맥 같은 경우는 의식도 금방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위험한 거는 모세혈관이라든지 정맥이 약간 손상을 입었을 때는 피가 살살 흐르니까 이게 한두 달 정도 지나서 뇌출혈이 굉장히 양이 커졌을 때 발견된 경우가 있으니까, 요 지금 양영순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8가지 사항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럼 우리 예.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흰수염고래님, 수영을 하면 뇌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서 머리 쓰는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인가요? 산소가 뇌 건강에 도움을 주나요? 라고 했네요. 사실은 이제 수영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우리가 이 숨 쉬는 하루에 산소량이 100이라고 하면 그거의 20%를 뇌가 쓰고요.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의 4분의 1을 칼로리를 뇌가 씁니다. 그만큼 뇌는 엄청나게 많이 에너지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뇌에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뇌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바로 유산소 운동. 대표적인 것으로는 달리기, 그 다음에 중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산소 운동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뇌가 우리 몸 체중의 한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맞아요. 산소는 20%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는 정말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키긴 하지만 그만큼 뇌에서의 산소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연탄가스 예. 중독에 왜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산소에 비해서 일산화탄소가 그 안에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연탄 안에.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그만큼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뇌가 금방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스불에 이렇게 요리할 때도 가능하면 가스보다는 그렇게 약간 전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사실은 가스불에 불맛으로 사실 음식이 조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는 문을 활짝 열고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요리하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신성홍님 질문 한번 볼게요. 딸이 가끔 머리가 아픈데 진통제를 먹으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뇌 CT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선 이제 딸이라고 하면 어릴 것 같아요. 네. 이제 젊은 여성이잖아요. 젊은 여성이 두통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히스토리가 중요한데 머리가 아프면서 속이 좀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이런 소화기 증상이 동반이 되거나 앞서 잠깐 뭐 반구처럼 이런 시야 장애가 좀 동반이 된다. 그럼 이거는 뭐 전형적인 편두통 증상이 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진통제를 먹으면 나아진다. 그럼 별 두통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험한 두통 앞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호전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가 된다. 이것도 위험한 두통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통제를 먹고 나아졌다라고 하고 또 뇌 CT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선 걱정 안 해도 되는 바로 1차성 두통인데 그쵸. 연령과 그다음에 뭐 성별, 여성, 젊은 여성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편두통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우선 또 자세한 또 히스토리, 어떤 동반 증상들도 좀 알긴 알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약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대부분 뇌에 이상이 없는 1차성 두통, 그다음에 약을 먹었는데도 제대로 낫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고 하면 2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러면 카레라이스님, 네. 두통도 유전일까요? 저도 편두통이 심한데 아버지도 두통이 엄청 심하세요. 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네. 예. 유전입니다. 유전경에 크죠. 네. 두통. 사실은 이제 우리가 두통도 유발하면서 뇌졸중도 막 오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카라실이라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두통 플러스 뇌졸중도 막 그렇죠. 오기 때문에 유전이 상당히 성향이 크고요. 저도 두통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도 두통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있는 집안은 두통을 충분히 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편두통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로 목에 유전 좀 많이 되지 않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목의 유전이 저도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더 많이 오더라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작은 아빠님께서 편두통이 심해서 뇌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MRA도 찍어봐야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두통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편두통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려면 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머리 검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소개드렸지만 MRI는 뇌의 구조적인 문제, 뇌에 뭐 뇌 종양이 있는지, 뭐 뇌에 어떤 뇌경색이 있는지, 뇌출혈이 있는지 이거 보는 거고 MRA는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 좁아졌는지, 찢어졌는지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MRI와 MRA는 같이 찍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한 번 한다면. 맞아요. 그래서 또 생각지 못하게 MRA에서 혈관이 어디 협착이 있어서 아니면 동맥류가 있어서 이러면서 또 발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MRI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더라도 MRA만큼은 같이 하셔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필요는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요새 작은 아빠님이 몇 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저희가 이제 응급실 당직을 쓰다 보니까 그 아주 30대 30살 젊은 친구인데 갑자기 게임하다가 이제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에 굉장히 큰 뇌종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평상시 머리가 되게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뭐 대부분은 이상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래도 만약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뇌 CT 정도는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60대 이상이면 혈관 검사, 뇌 혈관 검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허스키님까지 하고 지금 질문이 많아서 질문 쭉 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허스키님 예전에 뇌전증이라면 대부분 어린이 환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때 뇌전증이란 것과 평생을 함께하게 되는데 요즘은 20대, 40대, 60대 할 것 없이 전혀 골고루 발병되는 등요. 서구화된 식습관처럼 발병 환자가 늘어나게 된 사회적 요인일까요? 좀 어려운 아니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뇌전증이라는 게 예전 병명으로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블 피크예요, 발병이. 그러니까 20대 전까지 한번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40대, 50대는 좀 없다가 60대에 다시 이제 뇌전증이 많이 옵니다. 어린 친구들의 그러한 뇌전증은 대부분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열경기를 알아서 어떤 신경의 썰킷에 그런 회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그냥 어렸을 때 잠깐 경련을 많이 심하게 했다가 사춘기가 지나면 13살이나 15살부터는 뇌가 점점 부피가 줄어들면서 신경 회로가 대부분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뇌전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60대로 오게 되면 그때 우리 뇌에서 뭐가 생기냐면 뇌 노화 단백질이라는 게 많이 쌓여요.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거나 아니면 타우 단백질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TDP-43라는 그런 단백질 그런 것들이 뇌에 쌓이게 되면 역시 이것도 두뇌에 그러한 전기 회로 신호에 영향을 줘서 뇌전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요인이라기보다 환경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진짜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저희 뭐 전공의 할 때나 이럴 때는 알코올에 의한 뇌전증도 그쵸, 많았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술들을 많이 또 절제를 하셔서 그런 환자들 많이 줄었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10시 되기 오히려 전에 다 집에 서구화된 가시면서. 식습관이 네. 늘어난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원아이드 잭, 라고 하는 분이 코로나 주사 후유증으로 몇 년 전 왼쪽 안면마비가 왔었는데 MRI로는 뇌혈관이 깨끗했고 스테로이드 치료로 깨끗하게 나왔고 2023년에 또 스트레스로 왼쪽 얼굴이 약간 마비 증세가 있었고 손발이 저렸는데 뇌혈관 MRI는 깨끗했지만 한 2주 약 먹고 저림이나 마비 증세는 사라졌고요. 최근 며칠 손발이 저리다가 다시 사라졌는데 나중에 큰 병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첫 번째 안면마비는 이제 뇌에서 온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말초성 안면 신경 마비이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합니다. 스테로이드하고 이제 그 안면마비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헤르페스 균이기 때문에 헤르페스 주기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제제와 스테로이드 치료로 깨끗이 나았을 거로 생각이 되고 2023년에는 또 왼쪽 얼굴에 마비 증세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손발이 저렸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증상인데요. 맞아요. 손발이 지금 저렸다는 게 아마 저린 증상인 것 같은데요. 손과 발이 한쪽 편으로만 편마비나 뭐 편측으로 저리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반대편 오른쪽의 뇌병변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뇌혈관 MRI가 좀 깨끗했다. 그리고 한 2주 먹고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는 뭐 일과성 뇌열 발작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은 안면마비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말초성으로 우리가 안면마비 증상은 이게 말초성이냐 중추성이냐를 감별하는 거예요. 말초성은 단순한 안면신경 마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항바이러스제제나 스테로이드만 쓰면 되지만 뇌에서 오는 중추성 이 안면마비 증세는 이거는 뇌졸중 치료제, 뇌졸중 예방 치료제를 써야 돼요.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를 써야 되는데 손발이 동시에 한쪽 편으로 저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뇌혈관 질환을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MRI 촬영이 깨끗하다라고 보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작은 혈관 변화라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오른편에 문제가 있어야 반대편 왼쪽으로 증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2주 정도 있다가 좋아졌고 다시 또 이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MRI뿐만 아니라 MRA라는 걸 반드시 하셔서 분명히 MRA에서 오른쪽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협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뇌졸중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주사 후유증으로 저런 신경 변화가 왔다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 그때 당시 예방 주사에서 뭐가 생겼냐면 정맥 혈전증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면역계통의 문제라는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만약에 MR-NGO 중에서 동맥을 봤다고 하면 동맥 말고 뇌혈관 정맥 MRI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봐서 정맥동이라고 뇌 안에 정맥동이라는 곳이 혹시 혈전으로 차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의 면역세포, 자가 면역에 문제가 있진 않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놔두시면 안 될 것 네네.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MRA, 그다음에 MR 정맥, 베노그램. 그러니까 정맥 혈관이죠. 네. 정맥, 동맥 혈관들을 다 볼 수 있는 사진을 한번 추가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안면마비만 있었으면 저희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왼쪽 팔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쪽으로 네. 맞잖아요. 이게 우리 뇌는 정말 신기한 게요. 오른쪽이 망가지면 왼쪽 얼굴, 팔다리가 동시에 딱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봤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로컬리제이션, 라탈리제이션이라고 우리 신경과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피프티 슈아이지스 오브 레이라고 하는 분이시네요. 교수님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잠을 충분히 자도 밥을 먹고 존다던가 이유 없이 뻑하면 존다던가 그게 젊다는 증거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몸이 노화가 오면 잠이 없어져서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해도 그런 대로 버틴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전 불편합니다. 운동선수보다 체력은 자기네 자주 졸고는 그러니까 자주 존다는 거네요. 그리고 수면 시간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낮에 많이 주무신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이유 없이 계속 잔다는 게 젊다는 증거라기보다는 뭔가 수면에 아주 충분한 효율적인 그런 수면을 야간 시에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일단 나이가 들거나 또는 젊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식곤증이라고 하는 게 소화를 시키기 위한 혈류가 배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졸음이 약간 식곤증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 주무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야간에 주무시는 잠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수면 장애 중에 낮 시간에 조는 그쵸. 데이타임, 날콜랩스. 예, 날콜랩스도 있고 그리고 데이타임 슬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조는 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다원화 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밤에 잠을 자는데 예를 들면 수면 무호흡이나 깊은 수면을 못 취해서 낮에 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아마 수면 클리닉 방문하셔서 수면 네. 다원화 검사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네.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파님 질문을 조금 볼게요. 뇌 동맥류가 3mm 미만 사이즈가 있었는데 CT 혈관 검사에서 1, 2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CT보다 뇌 MRI 조영술로 해야 할까요? 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뇌 예. 혈관 조영술. 우선 3mm 나이도 우선 중요하긴 한데 이제 3mm 미만이면은 사실 그냥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예전에는 우리 1cm 이상이면은 뭐 시술하고 하고 요즘에는 뭐 6mm, 7mm까지도 시술하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3mm는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CT로 혈관 조영술로 주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그 선생님이 CT 조영술로만 하고 있는 이유는 3mm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 1, 2m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 뇌 조영술로 했을 때 갑자기 2mm가 6mm, 7mm로 발견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뇌 조영술 자체가 혈관 조영술 자체가 좀 침습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타구니에다가 혈관 넣어서 피도 날 수 있고 좀 통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걸 또 따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저도 그냥 CT로 혈관 검사로 좀 주기적으로 하고 만약에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뇌혈관 조영술을 시술하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뇌동맥류가 제일 겁나는 이유는 뇌출혈을 동반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뇌동맥류의 출혈은 전체 100명 중에 한 1명, 1%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험 요인이 이미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기가 3mm 이상일 때, 두 번째로는 특정 위치에서 잘 터지는데 보통 뼈에 이렇게 뇌동맥류가 담겨 있으면 뼈 때문에 잘 크지도 않고 잘 터지지도 않는데 이게 프리 스페이스라고 해서 공간에 이렇게 동맥류가 노출돼 있으면 좀 잘 터진다고 되어 있고요. 모양이 이게 버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씨앗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이 꽃봉오리처럼 이 스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줄기가 있는 요런 풍선 모양이 있으면 그게 또 잘 터진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크기가 3mm 이상일 때 그리고 위치가 위험한 곳에 있을 때는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미리 우리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이제 이거 볼게요. 네.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고 이제 긴장성 두통 네, 한번 네. 먼저 해보시고요. 네, 이제 긴장성 두통을 제일 먼저 슬라이드에 넣은 건 사실은 이 편두통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잠깐 어떤 분이 이제 이 창에 올려주셨는데 뭐 승모근이나 이런 데가 다 굳었어요 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잘 보세요. 그분의 두통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 주변에 이 뒤쪽으로 전부 다 근육이 있어서 우리 근육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잘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이완을 못하면서 근육이 전반적으로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근육은 다 한마디로 이렇게 각각 별개가 아니라 근육과 근육끼리 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많이 뭉쳐도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침보다는 일하고 나는 저녁에 많이 아프고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멍하고 우둔한 통증이 있는데 목이 뻣뻣하다, 머리가 땡긴다, 뒷목이 땡긴다, 그 다음에 머리가 멍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눈까지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 저녁이나 주말에 심해지고 두통에 의해서 일까지 중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깨 한번 이렇게 풀어주고 보통 많이 하고요.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아주 오래될 때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도 왜냐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근육을 되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막 뭐 누구 무서운 걸 보면 사람이 딱 놀라잖아요. 그럴 때 근육이 딱 수축하면서 생기는 두통이라서 사실은 이 긴장성 두통은 가장 많은 형태지만 크게 걱정할 건 없고 어깨 근육을 많이 풀어주시고 두피 근육을 풀어주시면 좋아지는 스트레칭 많이 하면 좋아지는 두통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인들이 이제 네. 컴퓨터 많이 저희도 컴퓨터 많이 쓰지만 그쵸, 그쵸. 컴퓨터 많이 하고 또 거북목 요럴 때 또 두통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매우 중요한데 네.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컴퓨터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저녁이 될 때 이제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요것도 네. 이제 긴장성 두통이 하나가 네, 될 거로 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이게 JJ 이뻐님이나 그다음에 비아김님 이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 이 목 디스크가 있었다, 뭐 약간의 어지럽과 멍한 증상이다. 이게 근긴장형 두통일 그럴 가능성이 수도 상당히 높죠. 높죠. 예, 예, 네. 예. 다음은 이제 편두통. 편두통은 제가 할게요. 네. 편두통은 이제 사실 긴장성도 흔한데 편두통도 흔합니다. 이제 편두통은 일명 우리가 혈관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박동성 머리가 욱신욱신합니다. 뭐 혈관이 이렇게 펌프질 하듯이 욱신욱신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띵하고 막 이렇게 조여온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뭐 한두 시간 아플 수도 있는데 하루 이상 계속 아파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증상이 매우 중요한데 두통이 있는데 아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속이 메스꺼리우고 토하려고 한다 라고 표현이 된다. 이러면은 결국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도 했었어요. 편두통 환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소화기 내과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속이 되게 아프면서 머리가 아프니까 나 이거 위에 위통인가 문제가 보다. 있나 보다 하고 내과를 방문합니다. 내과에서 내시경을 하겠죠? 내시경 깨끗해요. 근데 나는 머리가 아파요. 이거는 전형적인 이 편두통, 혈관성 두통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눈이 너무 부시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그 앞서 여기가 지금 이런 전조 그림들인데 증상. 앞서 저기 우리 보여드렸던 그 그림들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리고 뭐 반고흐의 그림 이런 것들에서 나왔던 물건 이 사물이 이렇게 찌그러져 보여요. 제 환자들도 정말 이
반 자체가 유리가 이렇게 깨진 것처럼 올록볼록 이렇게 보인다고 표현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런 시야 장애와 그다음에 메스껍고 속 울렁거리고 토하려고 하는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거의 99.9% 편두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한쪽 머리지만 한쪽에만 오지 않아요. 양쪽으로 올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전조 증상이 있다. 이 전조 증상이 뭐냐면 이런 시각적으로 일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있다가 두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들도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먹는 약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각적으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먹게 되면 두통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편두통, 혈관성 두통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신경도 이거 진짜 네, 질문들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들 많이 나오는 건데 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안면의 감각을 담당하는 게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왜 3차 신경이냐면 신경 하나에 눈 쪽으로 가는 거, 뺨 쪽으로 가는 거, 턱 쪽으로 가는 3개의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신경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제일 흔한 경우에는 3차 신경 주변의 근육에 의해서 찌르듯이 예를 들어서 뭐 눈이 확 찌른다든지 어떤 특정 자세를 했을 때 턱이나 이런 데 갑자기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이 전기 나면서 오는 듯한. 전기 오는 것 예, 같은. 예. 그래서 약간 샤프 페인이라고 하는데 그랬다가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주 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근육통이에요. 근데 간혹 이 3차 신경 뿌리가 나오는 곳에 혈관이 이 약간 동맥경화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3차 신경이 나오는 그 루트를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심할 때는 그 눌리는 부분에 작은 금속판을 대서 더 이상 자극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수술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3차 신경통 제 환자 같은 경우에도 3차 신경통이었는데 머리 사진을 찍었더니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그쵸. 있어요. 생각보다 3차 신경통 환자들이 뇌종양 많이 또 관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3차 신경통 환자들은 또 머리 검사 반드시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요거는 조금 이따 할까요? 하고 네. 우리 질문 저 두 조금 개는 넘어갔으니까 카세미라님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카세미라님, 눈 쪽에서 앞통이나 눈이 불편해지다가 두통이 생기는 경우 대략 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라고 했네요.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설명한 예.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인데 첫 번째로는 이러한 시각적 전조 증상 이후에 편두통이 생겼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긴장형 두통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육이 연결돼 있으니까 눈알이 막 이렇게 빠지듯이 아프거나 아니면 눈이 막 잡아당겨지듯이 피곤한 다음에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황현정님께서 교수님 MRI 어느 것을 찍을 때 조영제가 들어가는지요? 저는 분명히 조영제를 넣고 촬영하지 않았는데 두 가지 다 했다고 하셔서 물어봅니다. MRA를 조영제 없이 찍을 수도 있고 그쵸? 조영제를 넣고 찍을 수 있는데 조영제를 넣으면 MRA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MRA에 다 조영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MRI에도 조영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네. 찍고 MRA에도 조영제가 들어가서 혈관을 보는 거고요. 아무래도 조영제가 들어가면 이 MRI보다 이제 MRA 쪽에서 혈관의 형태가 좀 더 잘 보이는 걸 보이지만 요즘에 MRI 기계들이 많이 좋아져서 사실 조영제를 쓰게 됐을 때도 뭐 그게 부작용이 많지는 않지만 근데 조영제에 대해서 또 네. 두려워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조영제 없이 찍어도 어느 정도는 저는 사실 조영제 없이 많이 찍거든요. 찍고 예, 거기서 이제 조금 이상한 소견이 있으면 다시 좀 한번 진행해 보긴 하는데 거의 뭐 조영제 없이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미르시아님 바닥에 숙이고 있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운데 질환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일하다가 바쁜 상황이 몰리면 정신이 멍하고 집중력이 저하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진 않지만 드물게 몇 번씩 이마 쪽을 쿡쿡 찌르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라고 네. 했네요. 네. 이제 일단 두 번째 머리가 꾹꾹 누르는 듯한 느낌은 긴장형 두통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 같고요. 근육통. 그리고 바닥에 숙이고 있다가 일어나면 어지럽다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립성 저혈압이 있냐 없냐.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심한 경우에는 다계통 뇌위축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체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뭐 서게 되면 핑 돌고 어지럽고 심할 경우 실신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혈압을 꼭 한번 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네네. 예. 그러면 한번 이 뒤에 두통 요 파트도 나중에 네, 이제 또 치료랑 해야 이런 되겠네. 부분은 또 다음 달 셋째 주 금요일 저희 네. 또 네네. 하면 되고요. 뭐 휴리아님도 있고 다 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질문 받는 시간. 오늘도 많은 질문 받았어요. 네, 정말 저희. 질문이 예. 너무 많이 예. 나오셨네요. 그래서 또 예. 해답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는 또 물러가야 되겠네요. 네, 예. 2월 달에 또 뵈야 되죠. 예, 2월 달 2월 셋째 셋째 주 주. 금요일. 그때는 예, 8시죠. 네, 그때는 예, 8시입니다. 오늘 특별히 좀 9시에 했는데요. 그때는 또 8시에 저희가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새해 처음이니까 새해 복 많이 아, 받으세요. 네. 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